공동주택 관리의 이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강의를 맡은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60%를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현재 아파트에 살고 계실 것이고, 아마도 아파트 동대표를 준비하시거나 동대표이신 입주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파트 관리의 필요성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해 필요한 관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 관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종류별 구분인데요.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입니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비율이 59.9%, 서울시 같은 경우는 5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립 다세대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겠죠. 이런 공동주택의 특징이 예전에는 마당이 있던 주택이었는데 주택 수요 증가에 따라서 새로이 형성된 주거 형태입니다. 서울 시민 약 59%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연립 다세대 주택까지 포함하면 약 86%. 결국은 이웃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주택이 모든 세대의 공동 책임이지만 누구의 책임인지 모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복도, 계단, 옥상, 주차장,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관리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그 특성을 가지는 게 공동주택입니다. 이런 누군가 관리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부분, 공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직이 필요합니다. 함께 살다 보니까 민주적 자치의사 결정 조직인 입주자 대표회의, 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관리사 자격 있는 관리 주체, 세 번째로 주택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의 같은 경우는 관할 구청장입니다.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권한과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입주자 대표회의의 권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지요. 건물 단위로 구성되고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공용 부분, 변경을 포함해서 권한이 굉장히 광대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단지별로 이루어집니다. 대신 동별 대표자로 구성됩니다.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다 보니까 별도의 선거 절차가 필요하겠죠. 다만 동별 대표자만, 구분 소유자가 아닌 동별 대표자만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공용 부분 관리에 국한이 됩니다.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의 기본 권한입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명 이상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 규약으로 선거구를 정한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예를 들어 한 동에 20세대, 또 다른 동에는 80세대가 있는데 각 동에서 20세대의 대표 한 분, 80세대의 대표 한 분, 이런 식으로 동별 세대수가 1대4 이상의 편차가 있을 때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마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라고 하면 아파트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소유자 또는 그 가족을 말합니다. 이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대표로 나서기엔 좀 어렵겠죠. 복권되지 아니한 파산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률로 현재 실형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세 번째,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때 사업자라고 하면 공사사업자, 용역사업자. 용역사업자라고 하면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자. 공사사업자라고 하면 도장 및 방수공사 사업자. 이해 가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관리 주체의 소속이면 주택관리업자인데 주택관리업자의 임원 및 직원은 동별 대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로 되지 못할 뿐 직원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입주민은 동별 대표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간 1회 중임 가능합니다. 총 2번 4년 가능한 것이죠. 다만 이 규정이 2010년 7월 6일 날 신설되다 보니까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 후보자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회 이상 선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다.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중임 대표자를 재선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의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6년간 동대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입주자 대표의 권한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A는 난방 방식을 개별 난방에서 지역 난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2008년 6월에 아파트 입주민 80%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80% 동의 중요합니다. 그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고 공사 대금은 47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2008년 12월에 면적 비율에 비례하여 공사 대금을 분담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주민 B가 A는 아파트 관리단도 아닌데 무슨 공용 부분을 변경하느냐라고 하면서 분담금 납부 거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입주자 대표의 A는 2012년 9월에 B씨를 상대로 미납 분담금 2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결론은 안 주다 보니까 결국은 받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A는 아파트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부분 변경공사에 대한 분담금을 구분 소유자 B에게 청구할 수 없다. 2번, A가 아파트 관리단으로부터 B에 대한 분담금 채권을 양수하지 아니한 이상 분담금을 구분 소유자 B에게 청구할 수 없다. 3번, 집합건물법상 80% 동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입주자 대표 A는 아파트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 B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정답이 무엇일까요? 입주자 대표의 권한에 대한 규정입니다. 정답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년 3월 16일에 선고한 판결인데요.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동의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서면 동의로서 입주자 대표에 의해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위임받은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권한이 있다. 사실상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용부분 관리에 그 권한이 원칙적으로 국한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80%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공용부분 변경까지 할 수 있다는 권한을 확대하는 판결입니다. 매우 중요한 판결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 1심과 2심은 하급심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단이 아니어서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존 1심과 2심이 법원의 입장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바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나 임원을 선출 또는 해임하기 위해서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현재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임원을. 그리고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시군구, 이 구는 자치구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할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1명 이상 위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후보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에 이 동의서를 첨부해서 범죄 경력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경찰서장은 범죄 경력을 회신할 의무를 갖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사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한 A와 B를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의 동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D와 E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당한 무효 사유도 없이 A와 B를 배제한 채 선거를 진행한 걸 위법하여 무효라고 하면서 동대표 선거 무효하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약하면 110동의 동별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한 A와 B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109동의 동대표로 출마했다 낙선한 D와 E가 A와 B를 배제한 채 110동의 선거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라고 하면서 동대표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상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은 정당하다. 2번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건 맞지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대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3번 110동의 A와 B에 대한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에 대해서 109동의 입주민 D와 E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판단할 이유가 없다. 소각하 판결. 무엇이겠습니까? 현직 변호사도 쉽게 맞출 수 없는 사안입니다. 판결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년 1월 22일 선고한 사건인데요. 이 분쟁에 대해서 1심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서로 승복을 하고 확정된 사안입니다. 먼저 이제 법원의 입장을 보시면 과연 이거에 대해서 109동의 입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인데 109동의 입주민 원고들은 110동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선거권이 없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도 아니다. 낙선했으니까요.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로서 입주자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 입주자들의 이해가 매우 크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래서 109동의 입주민인 원고들이 110동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110동의 동대표가 입주자 대표회에서 109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확인의 이익이 있으니까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법원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인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령에 보면 과거의 주택법이었죠. 과거의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보면 동별대표자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게 없다. 좀 전에 보셨죠? 동별대표자 피선거권 제한 사유. 거기에 사전선거운동이 없었죠. 이에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이 동별대표자 피선거권 제한 사유도 아닌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를 임의로 만들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동별대표자 법적 지위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사안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 두 번째 관리 주체인데요. 관리 주체의 개념 매우 난해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률에서 관리 주체라는 표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도대체 관리 주체가 뭐냐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일단 관리 주체의 개념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주체를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그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 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가 관리 주체입니다. 그리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가 되는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고 자치의결기구가 입주자 대표회의죠. 좀 더 상세하게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 주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장,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서울시 같은 경우는 SH공사가 임대사업자가 되겠죠. 전국적으로는 LH공사가 임대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 간섭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주택관리업자라고 하면 당연히 위탁관리가 전제되는 것이죠.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인사, 직원은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직원 인사나 노무관리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가끔씩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대해서 해임을 하라,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옮겨라,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할 때 이걸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두 번째,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나 자치관리나 모두 해당할 수 있는 건데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 아파트 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관리사무소장에게 그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을 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장의 구제 조항입니다. 부당하게 간섭을 해서 입주자 등의 손해를 초래할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서울시 같은 경우 구청장이겠죠. 관할 구청장이 이를 보고하고 사실조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할 구청장은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고 만약에 부당하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대접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자치관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관리되고 있던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물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임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관리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죠. 이에 아파트 관리소장은 A씨가 2010년에 2년간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어린이집으로. 그 후 임대인 명의를 관리소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관리소장은 B씨로 변경되었습니다. 좀 전에 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 주체를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관리 주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이유로 어린이집을 상대로 건물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소송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소송의 원고가 되기 위해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과연 셋 중에서 권리 의무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까요? 1번 입주자 대표회의, 2번 관리사무소장 A, 3번 새로운 관리사무소장 B. 정답이 무엇일까요? 판결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5년 1월 29일에 선고한 판결인데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 사안은 자치관리 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다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의 업무 집행기관에 해당한다. 권리 의무의 귀속 조치를 볼 수 없다. 법령에는 자치관리 아파트의 관리 주체로 관리사무소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이와 관련해서 원심은 아파트 관리 규약상 그리고 법령에 관리 주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령에 충실한 판단이죠. 그런데 실제로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서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과연 관리소장이 관리 주체로 볼 수 있겠느냐, 관리의 최종적인 권한과 의무에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이에 비추어 봤을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에 대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법령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법령으로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두 번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이라고 약칭해서 이릅니다. 세 번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국토부 고시입니다. 고시. 그리고 네 번째 아파트 관리 규약.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집합건물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합건물법 제2조의 2에 따르면 집합주택의 공동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결국은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관련해서 집합건물법이 일반법이고 공동주택관리법이 특별법인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예를 들면 공용부분 변경 시에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 소유자 및 전유면적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사례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서면 결의 시에선 5분의 4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법에서는 이런 의결 정족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용부분 변경 시에는 집합건물법상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 고시 형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인데요.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가지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또 용역사업자, 공사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때 공정하게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및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국토부 고시가 제정된 것인데요. 이 지침에 따르면 제1조 목적에 나옵니다. 이 지침은 공동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법 시행령상 제5조 그리고 제25조 그리고 제5조 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법령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법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을 가지고 저희는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강제력이 부과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법령이 언제 생겼냐면 2014년 6월 25일자로 시행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이런 2014년 6월 25일자로 시행되기 이전의 주택법에서는 이런 위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이 지침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해도 유효하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령에 위임된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법령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 지침을 위반하시면 절대 아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아파트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주자들이 정하는 자치규약이다. 자치법률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스스로 정하는 자치법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규약에는 준칙이라고 하면 이제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델인데요. 그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 그리고 관할구청을 통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이런 준칙을 나눠주게 되죠.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을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리규약 준칙에는 총 29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임원의 해임 사유 절차, 그리고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개방할지 여부, 그리고 아파트의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관리규약에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자치 법률을 만드셔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해서 먼저 갈등 없는 투명한 아파트가 필요하겠죠. 저희는 이제 운영관리라고 하는데 운영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모았는데 이 관리비를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비에 비리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면 아파트 관리비를 내기가 불편하시겠죠. 이런 갈등 없는 투명한 아파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적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야 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속 사용이 가능한 아파트. 저희는 시설 관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설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 하자 보수, 장기 수선 계획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 관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관리비 운영과 시설 관리만이 아파트 관리의 주요 내용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체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최근에 중요한 내용이 생활관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3대 분쟁이 있는데요. 층간소음 분쟁, 층간흡연 분쟁, 애완견 분쟁. 마지막 애완견 분쟁은 층견 분쟁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수업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가 왜 필요한지 관련해서 누군가 관리하지 않으면 힘든 공용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용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 입주자 대표 회의, 그리고 관리 주체가 있는 것이죠. 관리 주체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라는 판례 사항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국토부 고시 형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의 자치법률인 관리규약이 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영관리, 시설관리, 생활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세 가지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이해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